어머, 최 사장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새벽 5시 망월시장 한복판. 최영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다듬고 있었다. 굵어진 손마디, 구부정한 허리, 몇 번을 기워 입은 작업복. 누가 봐도 평생 고생만 해온 평범한 시장 상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교하게 연출된 가면이었다. 영숙이 언니, 또 아들놈 학원비 보내느라 고생이시겠어요. 옆 좌판의 김순희 아줌마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멀려 우리 준혁이만 잘 되면 되죠 뭐. 영숙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을 짓고 있었다. 사실 25년 전 남편이 남긴 작은 부동산을 시작으로 영숙은 놀라운 사업 수완을 발휘했다. 남편이 남긴 3억짜리 상가 하나를 미천 삼아 그녀는 부동산 경기를 완벽하게 읽어냈다. 강남 재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을 사들이고 IT 버블과 금융위기를 모두 예측해 주식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영숙이 25년간 축적한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다. 강남 일대에만 상업용 건물 5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치만 해도 80억 원에 달했다.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3채는 45억 원 상당이었고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비롯한 우량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30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비밀 계좌로 여기에만 15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다. 각종 채권과 펀드까지 합치면 추가로 20억 원이 더 있었다. 총 자산 190억 원. 하지만 영숙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숨겼다. 우리 준혁이는 절대 모르게 해야지. 어미가 부자라는 걸 알면 게을러지고 버릇 없어질 텐데. 영숙의 철학은 단순했다. 자수성가의 경험이 없으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철저히 가난한 어머니 역할을 연기했다. 낡은 옷을 입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아들에게는 시장에서 번 돈으로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준혁의 사업자금 10억, 신혼집 전세금 5억, 레스토랑 인테리어비 3억, 각종 생활비 월 300만 원. 모든 것이 영숙의 막대한 재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마치 자신이 시장에서 피땀 흘려번 돈인 것처럼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세요. 시장 일이 얼마나 힘든데. 제가 성공하면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준혁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은 뿌듯함과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이 자립심을 기르길 바라는 마음과 진실을 숨겨야 하는 죄책감이 교차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다. 준혁은 어머니가 희생해서 모은 돈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영숙은 여전히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가난한 어머니 연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가면극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안 오시면 안 돼요. 미라 친구들이 다 고급스러운 사람들인데. 몇 달 전부터 준혁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던 그가 이제는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변화의 시작은 며느리 미라가 준혁의 사업이 성공하면서부터였다. 전직 승무원 출신인 미라는 외모와 스펙을 자랑으로 여기는 전형적인 속물이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지켰지만 남편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준혁 씨, 솔직히 어머님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나요? 제 친구들은 다 시어머니가 교수나 의사 출신인데. 미라의 이런 말들이 준혁의 마음에 독처럼 퍼져나갔다. 성공의 단맛을 본 준혁은 점점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영숙의 인생을 바꾼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준혁이 참석한 강남 사업자 모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하한 중년 사업자가 준혁에게 다가와 아, 최 대표님 어머님이 시장에서 야채 파신다면서요? 정말 힘드시겠네요. 어머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라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 순간 준혁의 얼굴은 화끈거렸고 다른 사업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준혁은 화를 내며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잖아요. 라고 영숙에게 화를 냈다. 두 번째 사건은 미라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겪은 굴욕이었다. 한 친구가 미라야, 너 시어머니 직업이 뭐라고 했지? 아, 맞다.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했지?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시거든. 지식인 가문이라 대화 수준이 다르더라. 고 말했다. 또 다른 친구는 우리 시어머니는 의사 출신이야. 그래서 집안 전체 격이 남다르지. 병원장 부인들 모임에도 나가시고 라며 자랑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라는 시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가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어머님을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준혁에게 하소연했다. 세 번째는 레스토랑 오픈 기념 파티에서 일어난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준혁은 미라에게 오늘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와. 투자자들도 오고 언론사 사람들도 온다고 했어. 혹시 어머니가 오시면 조금 조심스럽게 소개하자. 너무너무 시장 냄새가 나면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날 영숙은 아들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가져왔지만 준혁은 어머니를 레스토랑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히고 중요한 손님들에게는 제대로 소개하지도 않았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을 느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 신호는 미라의 노골적인 무시였다. 어느 날 영숙이 깜짝 방문했을 때 미라는 어머님, 다음에는 꼭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어려워서요. 손님 맞을 준비도 해야 하고요. 라며 말끝을 차갑게 흐렸다. 또 다른 날에는 어머님이 지난번에 가져오신 음식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레스토랑 이미지와 맞지 않아서 직원들 싸줬어요. 다음에는 그냥 오시기만 해도 충분해요. 라고 서늘하게 말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영숙의 마음에는 상처가 깊어져 갔지만 그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영숙의 마음에도 상처가 쌓여갔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좀. 오늘만큼은 정말 오지 마세요. 미라 친구들이 다 오는데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2025년 4월 15일 며느리 미라의 40세 생일 파티. 준혁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영숙은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벨라비타에 도착했다. 영숙이 며느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은 정말 정성의 극치였다. 먼저 전복을 20개나 사서 3일간 푹 고아 만든 전복죽이 있었다. 이것만 해도 30만 원어치가 넘는 귀한 재료였다. 그녀는 밤새워 직접 김치를 담그고 각종 밑반찬을 준비했으며 인삼닭과 갈비찜, 나물 등으로 구성된 한정식 세트까지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손수 만든 식혜와 수정과까지 준비해서 보온통에 정성스럽게 담아왔다.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약한데 이런 보양식을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 라며 밤새 요리하는 영숙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아, 어머니. 준혁의 얼굴에 당황과 짜증이 동시에 스쳤다. 왜 오셨어요? 레스토랑 내부는 화려한 파티 분위기였다. 샴페인 타워, 고급 케이터링, 그리고 명품으로 치장한 40대 여성들이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영숙의 낡은 옷차림과 투박한 보온통들은 이 공간에서 너무나 이질적으로 보였다. 어머님. 미라가 다가왔다. 그녀는 화려한 빨간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채 마치 여왕처럼 보였다. 오셨어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환영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왜 왔느냐는 불쾌감이 역력했다. 며느리야, 생일 축하한다. 몸에 좋은 거 해왔어.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보온통들을 내놓았다. 그 순간 미라의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숙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다. 저분이 미라 시어머니세요? 한 여자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맞아요, 시장에서 장사하신대요. 다른 여자가 답했다. 아, 그래서 옷차림이. 세 번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의 귓가에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그녀는 참았다.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것은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이었다. 어머니. 준혁이 영숙을 구석으로 끌고 가며 말했다. 이 냄새 어떡해요? 손님들이 다 보잖아요. 냄새? 영숙은 당황했다. 이건 전복죽이고 갈비찜인데. 그게 문제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고급 레스토랑이라고요. 이런 집밥 냄새나 풍기는 시장 바닥이 아니라고요. 이때 미라가 다가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음식을 어떻게 가져오세요? 여기가 동네 식당인 줄 아세요? 미라는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정말 냄새가 진동해요. 샴페인 냄새랑 섞여서 역해 죽겠어요. 영숙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자신이 3일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냄새나는 것으로 취급받는 순간이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저희는 이제 어머님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시장에서 한 달 동안 채소 판 돈으로 저희는 와인 한 병을 사요. 이해하세요? 미라야, 내가.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어머님 옷차림도. 미라가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정말 우리 레스토랑 품격이랑 안 맞아요. 다른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때 준혁이 술에 취한 채 끼어들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공했다고요. 준혁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사업자 모임 가면 사람들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봐요. 아, 고생 많으시겠어요, 이러면서요. 그래요. 미라가 거들었다. 저희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전부 교수나 의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저만 시장 아주머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그리고 준혁이 술김에 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엄마가 시장에서 벌어오는 그 푼돈으로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월 매출이 5천만 원이 넘는 사업자라고요. 푼돈?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맞아요. 미라가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 제가 명품 가방 하나 사는 돈도 안 돼요. 이제 우리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 순간 영숙의 심장에 비수가 꽂혔다. 25년간 숨겨왔던 거대한 재산, 아들을 위해 기꺼이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다. 아, 미라야. 술에 취한 미라의 친구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너희 진짜 대단하다. 처음에는 준혁이가 시장 아들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조용히 해. 미라가 친구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알고 보니 준혁이가 상속받은 재산이 엄청나다면서. 강남에 건물도 몇 개 있고 투자금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순간 영숙의 머리에 번개가 쳤다. 준혁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라. 준혁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뭐가 아니야? 영숙이 큰 소리를 쳤다. 레스토랑이 순간 조용해졌다. 너 혹시 내 재산을 내 것인 양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구나. 미라의 친구가 계속 떠들었다. 아니, 맞잖아. 준혁이가 자기 어머니 유산 받아서 사업한다고 했어.
부동산 몇 개 있다고. 야, 입 다물어. 준혁이 친구를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영숙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짐을 느꼈다. 아들이 어떻게 갑자기 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왜 사업자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이 자신의 숨겨진 재산 때문이었다. 준혁아, 내가 사업 시작할 때 어디서 그 많은 돈이 나왔는지 궁금했어.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10억짜리 레스토랑을 어떻게 열었는지, 5억짜리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어머니 그건 너 설마 내 명의로 된 건물들을 담보로 대출받았니?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고급 외제차는, 미라가 차고 다니는 명품들은, 너희가 매달 쓰는 생활비 5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야? 어머니 저희가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어떻게 그렇게 높았는지도 이제 알겠네. 내 재산이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 미라가 변명하려 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닥쳐. 영숙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쳤다. 25년간 내가 왜 가난한 척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게으르게 자라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어. 그런데 너희는 뒤에서 내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나를 무시했구나.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미라가 체면을 차리려 했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다. 진정하라고? 너희가 내 등골을 빨아먹으면서 나를 벌레 취급했는데 진정하라고? 그리고 미라야,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명품들 전부 내 돈으로 산 거야. 내가 내 돈으로 사치하면서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거구나. 미라의 얼굴이 부끄러움과 당황으로 일그러졌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영숙이 비웃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 서류에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니? 보증인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준혁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준혁이 절규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소란?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 재산 도둑질한 게 소란이야. 도둑질이 뭐예요? 준혁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재산 아니에요. 미리 쓴 게 뭐가 잘못이에요. 상속받을 재산? 영숙이 소름 끼치게 웃었다. 누가 너한테 상속해 준다고 했니? 이때 미라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망신을 주세요. 제 생일 파티를 다 망치시는 거예요. 망친다고? 영숙의 눈이 번뜩였다. 내 생일 파티가 내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당연하죠. 미라가 소리쳤다.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시장에서 채소나 파세요. 우리 세계에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어머님 같은 사람들과는 다른 급이에요. 이해하세요. 그 순간 영숙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어머님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그들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좋아.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다. 내가 너희에게 뭐였는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준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숙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25년간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닫겠네. 너희는 처음부터 내 사랑이 아니라 내 돈만 원했구나. 폭발의 순간이 왔다.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준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우리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가세요. 나가라고?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나가세요. 미라도 가세했다. 어머님 때문에 제 파티가 엉망이 됐어요. 정말 더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때였다.
술에 완전히 취한 준혁이 이성을 잃고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제발 좀 사라지세요. 준혁이 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당신 같은 창피한 엄마는 싫어요. 준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숙이 놀라서 소리쳤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움켜잡았다. 아, 영숙이 비명을 질렀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히는 듯한 고통이 머리 전체를 관통했다. 조용히 해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준혁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은 채 레스토랑 문을 향해 질질 끌고 갔다. 준혁아, 이놈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영숙이 절규했지만 아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손님들이 이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경악한 표정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준혁 씨 손 대지 말고 그냥 내보내요. 미라가 옆에서 소리쳤다. 정말 역겨워 죽겠어요. 준혁은 어머니를 레스토랑 밖에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전복죽과 갈비찜이 담긴 보온통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귀한 음식들이 허망하게 쏟아져 나왔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무릎에는 피가 나고 있었고 한복은 찢어져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 순간 영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25년간 아들을 위해 바쳤던 모든 사랑, 모든 희생, 모든 헌신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좋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희가 먼저 그렇게 나온 거구나.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더 이상 헌신적인 어머니도 자상한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배신당한 여인의 차가운 분노만이 그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영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얼굴은 부어올라 있었고 목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상처받은 어머니의 눈이 아니라 복수를 다짐한 여인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영숙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꺼내 입었다. 시장에서 입던 낡은 옷 대신 명품 정장을 골라 입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화장까지 완벽하게 마쳤다.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시장 아줌마가 아닌 진짜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박철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수야, 나 영숙이야. 오늘 당장 만날 수 있겠니? 영숙 누나. 목소리가. 무슨 일 있으셨어요? 25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을 이제 공개할 때가 됐어.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지? 박철수는 영숙의 차가운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누나 혹시, 철수야, 내가 준혁이한테 해준 게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니? 25년간 내가 그놈을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해 봐도 70억 정도 될 거예요. 70억.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70억을 써주고도 머리채를 잡혀 길바닥에 내팽개쳐졌구나. 박철수 변호사는 영숙의 상황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영숙이 준혁에게 보내는 돈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며 우려해왔다. 하지만 영숙의 완강한 의지에 막혀 말릴 수 없었다. 누나 정말 하시겠어요?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생각 없어. 내 아들이 내 재산을 자기 것인 양 허세 부리면서 나를 무시했다면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영숙은 박철수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착해서 모든 계획을 말했다. 첫 번째, 준혁이가 담보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의 진짜 소유주가 나라는 것을 증명해줘.
은행에 연락해서 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해. 두 번째, 준혁이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 신용카드도 전부 사용 정지시키고. 세 번째, 미라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명품들이 내 돈으로 산 거라는 걸 증명할 영수증들 다 준비해둬. 박철수 변호사는 영숙의 철저함에 놀랐다. 25년간 영숙은 아들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 모든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꼼꼼히 보관해왔다. 심지어 아들이 모르게 만든 통장 명세서까지 전부 남아 있었다. 네 번째, 준혁이의 사업이 실제로는 내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공개해. 그놈이 사람들 앞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인 것처럼 허세 부린 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영숙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무단으로 내 재산을 담보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해. 법적으로 문제 없지?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누나. 오히려 너무 늦었죠. 그럼 시작하자. 오늘 당장. 강민준 대표님, 죄송하지만 대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에 준혁은 여전히 어젯밤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신용등급 확인해 보셨나요? 담보도 충분하고요. 그게 담보 건물의 진짜 소유주가 따로 계신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뭐라고요? 준혁이 당황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최영숙 여사께서 직접 연락 주셨습니다. 해당 부동산들은 모두 여사님의 재산을 아드님 명의로 신탁한 것이며 이제 신탁을 해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최영숙. 우리 어머니요? 네, 그리고 대표님, 여사님의 총 자산 규모를 확인해 보니 약 190억 원 상당입니다. 전화기가 준혁의 손에서 떨어졌다. 190억? 시장에서 야채나 파는 자신의 어머니가 190억 원의 재산을 가진 거부라니. 준혁은 믿을 수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잠깐만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최영숙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저희 어머니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강남 일대의 상업용 건물 5채를 소유하고 계시고 압구정동에 고급 아파트 3채,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주식 포트폴리오까지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해외 계좌도 있으시더군요. 준혁의 다리가 풀렸다. 자신이 25년간 가난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수백 배 부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라의 반응이었다. 뭐? 시어머니가 190억 자산이 있다고?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숨긴 거야? 대체 왜? 그게 아니라 미라야,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아. 준혁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보야. 미라가 소리쳤다. 지금이 기회잖아. 당장 어머님한테 가서 빌어. 우리가 그 돈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어제 일은 잊어버려. 190억이야, 190억.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라고. 미라의 180도 달라진 태도에 준혁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 회수를 요구하고 레스토랑 운영비까지 막힌 상황에서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은 급히 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영숙의 야채 좌판은 비어 있었다. 저희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준혁이 옆 좌판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 오늘은 안 나왔어. 어제 무슨 일 있었나 봐. 얼굴이 많이 상해서 병원 갔다더라. 그 순간 준혁은 어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어머니를 때린 것도 모자라 그 어머니가 실제로는 거대한 재산을 가진 거부였다는 사실까지. 이제 어떻게 하지? 준혁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미라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190억을 둘로 나누면 95억씩이네. 아니,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상속받을 수도 있고. 미라야, 그런 말하지 마.
준혁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흘 후 준혁과 미라는 결국 시장으로 왔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했고 레스토랑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미라의 신용카드들은 모두 사용 정지되었고 그들이 가진 현금도 거의 바닥이 났다. 영숙은 평소처럼 야채를 다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 대신 차갑고 단호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머니.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영숙은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야채를 다듬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제야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누구세요? 저를 왜 어머니라고 부르죠? 영숙이 무표정하게 물었다. 어머니. 제가 준혁이에요. 어머니 아들. 아들? 영숙이 비웃었다. 제 아들은 사흘 전에 죽었어요. 제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에 내팽개친 그 순간에 준혁과 미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시장 바닥에 더러운 흙 위에 정장을 입은 채로 무릎을 꿇는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한 번만요. 준혁이 울부짖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라도 따라서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울음에는 진정한 뉘우침보다는 돈에 대한 절망이 더 크게 느껴졌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어 구경하기 시작했다. 저게 영숙이네 아들이냐? 어머니한테 저렇게 했다면서? 돈 냄새 맡고 기어들어왔네 기어서. 어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상인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준혁과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그들에게는 오직 영숙의 용서만이 중요했다. 어머니 레스토랑이 망하면 저희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돼요. 준혁이 절규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영숙이 차갑게 반문했다. 사흘 전엔 저를 도와줄 생각은 안 했나요? 어머니. 그때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푼돈 냄새나는 것 창피한 엄마. 영숙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들의 가슴을 찔렀다. 특히 미라씨, 영숙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명품들 다 제 돈으로 산 거 알고 있어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제가 사준 거예요. 그 에르메스 가방도 그 롤렉스 시계도 전부 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영숙이 비웃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준혁 씨 사업 규모로는 그런 사치가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셨어요. 미라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그녀도 남편의 수입으로는 자신들의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준혁 씨, 영숙이 아들을 향해 말했다. 당신이 사업가들 앞에서 자수성가했다고 자랑할 때 정말 부끄럽지 않았어요. 어머니, 25년간 제가 당신한테 쓴 돈이 17억이에요. 17억. 그 돈으로 자수성가한 척하면서 저를 가난한 어머니라고 부끄러워했죠. 준혁은 땅바닥에 고개를 받고 울기만 했다. 좋아요. 영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제 조건을 들어보세요. 준혁과 미라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스쳤다. 첫째, 이곳 시장에서 일하세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제 가게에서. 예? 그게 무슨? 미라가 당황했다. 싫으면 나가세요. 대신 레스토랑도 집도 모든 지원도 끝이에요. 준혁이 급히 말했다.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둘째, 영숙이 계속했다. 앞으로 한 달간 하루에 1만 원씩만 드릴게요.
생활비로. 하루에 1만 원이요? 미라가 경악했다.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제가 25년 전에 시장 시작할 때 하루 벌이가 그 정도였어요. 당신들도 그 고생을 한번 느껴보세요. 셋째, 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미라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품들 다 반납하세요. 제 돈으로 산 거니까요. 미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1년간 매일 저한테 보고하세요. 뭘 했는지, 얼마 벌었는지, 뭘 느꼈는지. 준혁과 미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절하면 정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 상황이었다. 알겠습니다. 준혁이 힘없이 대답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영숙이 차갑게 말했다. 저기 보이는 무거운 야채 상자들 전부 창고로 옮기세요. 준혁과 미라는 시장 바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전직 승무원이었던 미라는 진흙 묻은 야채를 만지며 울음을 터뜨렸고 준혁은 무거운 야채 상자를 나르며 허리가 부러질 듯 아팠다. 시장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혀를 찼다. 저런 벌 받는구나. 영숙이가 속이 너무 시원했을 거야. 자업자득이지 뭐. 한 달이 지났다. 준혁과 미라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검게 탔다. 미라는 더 이상 명품 옷을 입을 수 없었고 준혁은 사업가의 위험을 완전히 잃었다. 이제 조금은 알겠나요? 영숙이 그들에게 물었다.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 어머니.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미라 씨. 영숙이 며느리를 바라봤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영숙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3개월 후 영숙은 집안 응접실에 준혁과 미라를 불러 모았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준혁아, 미라야. 오늘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일까,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을까 하는 기대였다. 그러나 영숙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차갑고 냉정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내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머니. 준혁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영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내가 나를 버린 순간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뒤편을 가리켰다. 대신 소개할 사람이 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다.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준혁과 미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영숙은 미소를 머금고 말을 이었다. 지훈이는 내가 25년 동안 몰래 후원해온 고아원 출신 아이야.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대학교 등록금부터 의대 학비까지 전부 내가 지원했지. 준혁은 이를 갈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우리를 버리고 저런 놈을 상속자로 세운다고요? 영숙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울곧게 살아왔고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 반면 너희는 탐욕으로 내 모든 걸 짓밟았지. 이제 내 재산과 내 이름은 지훈에게로 간다. 그 말에 미라의 얼굴은 일순 새파랗게 질렸다. 우릴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 거다. 영숙은 단호히 등을 돌렸다. 준혁과 미라는 절망 속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영숙은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지훈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내가 내 진짜 아들이다. 지훈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다. 어머니,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준혁은 결국 감옥에서 썩어갔고 미라는 끝내 아무도 곁에 두지 못한 채 쓸쓸히 사라졌다. 그들의 이름은 세상에서 잊혀져 갔다.
하지만 영숙 곁에는 이제 든든한 아들 지훈이 있었다. 소아과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지훈은 늘 저녁이면 영숙의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밥상을 함께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추는 순간 영숙은 잔잔히 미소 지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